글로벌 공급망에 관해서 영상을 봤고요. 이게 제가 영상 보면서 내용 대충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GVC에서 GSV로 바뀌고 있다. 자, 근데 그러면 일단은 GVC가 뭔지, GSV가 뭔지 좀 알아봅시다. 일단 GVC가 무엇인가?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거죠. 이제 그 생산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산 과정의 단계를 각각 여러 나라들이 이제 전담을 해서 만든 거죠. 각자 경영용 있는 곳, 이제 중국에서 생산 공장이 있고,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제 연구소 등이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세계화에 따른 국제 분업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한다 이건데, 그다음에 이게 예시가 청바지 반도체 자동차 등이 있다. 다음이 이제 GSV가 무엇인가? GSV는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죠. 얘도 이제 방금 전에 했던 GVC랑 비슷한데 무엇이 다르냐? GVC는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고 항상 이제 최고로 경제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싼 가격을 추구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게 이제 제품 공정별로 국가나 기업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지보다 제품 차질 없이 생산돼서 소비자에게 제때 원하는 만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가가치 생산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냐 그건데,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러면 일단 왜 일어나냐? 근본적인 원인은 신냉전 체제에 있는 거예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덩샤오핑 시절부터는 해갖고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을 하고 이제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미국과 친하게 지냈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이 점점 강해졌어요. 경제력이 강해졌고 결국엔 중국은 강대국이 되었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 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냉전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 세계로 공급되는 각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이게 뭐라고 해야지,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중국에 있는 공장들인데 이게 자동차, LG전자 세탁기, 그다음에 LG전자 휴대전화, 삼성전자 TV. 이게 키워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별 중국산 부품 가공품 의존율인데,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세계 경제에서 큰 역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죠. 얘네가 다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이제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이거 약간 안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잠깐 국가 안보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나라들이 국가 안보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특정 국가나 기업, 물류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세계 각국이 안정적인 공급을 더 중요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GSV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나 대답을 한번. 일단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자면은, 미국은 기업들의 리쇼어링, 이제 본국 회계를 유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동맹국 등 믿을 수 있고 제조 경쟁력도 높은 국가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을 따라간다. 나올 줄 알았죠. 근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제사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약간 이거는 국제 정치적인 건데, 이제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참여한다. 이게 박찬 씨가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미국의 편에 선다 이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던 해가 있죠. 2017년도.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요. 그러자 일본이 바로 수출 규제를 시작합니다.
근데 명분이 국제적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 국제적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 수출 규제를 한다. 동맹국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상할 겁니다. 이거는 일본은 우리나라 법원이 이제 강제 청구, 이제 강제 집행을 한 거에 대한 보복이에요. 이거는 엄연한 보복인데, 근데 명분이 왜 저런 것일까를 생각해봐야 해요. 이거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북한, 러시아를 조지고 싶은 거예요. 조지고 싶은데 누구랑 같이? 한국, 일본과 같이 손을 잡고 쟤네 셋을 그냥 아예 싹 쳐내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리고 일본 입장은 뭐냐? 우리는 한국이 싫어. 우리는 미국이랑 이렇게 단둘이서만 이렇게 잘 지내볼 거야. 이건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딱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고, 일본은 이걸 갖고서 아니 이제 딱 각을 본 거죠. 아, 이거는 한국을 약간 견제할 수 있는 각이다. 이제 미국의 이제 이 명분은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형 우리는 한국이랑 잘 지내고 싶었어. 근데 쟤네가 짜증나게 해. 우린 쟤랑 잘 지내려고 했어. 근데 쟤는 싫대.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이랑 협력을 잘해서 안보적으로 공조를 할 신뢰도 없고 국제적 평화를 위해서라도 저 나라의 모든 목표를 보낼 수는 없겠어, 미국형. 이렇게 이 명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같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이제 유지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자, 그럼 미국이 과연 수출 규제를 막았을까요? 안 막았죠. 안 풀려요, 수출 규제는 아직도. 오히려 미국은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느냐? 자, 봅시다. 이게 일본이 수출 규제를 때린 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주력 상품 중 하나죠. 아니, 두 개죠. 근데 이거 만드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좋아할 애들은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쵸?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도 있고 다양한 IT 기업들이 있는데, 얘네가 한국에서 이걸 만드는데 문제 생기면 미국 애들이 돈을 더 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미국도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수출 규제를 풀려고 압박을 안 해요. 압박을 안 했고 아직까지 수출 규제는 풀리지도 않았어요. 그럼 결국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요, 어느 한 나라한테만 맡길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나라예요. 이거는 사이에 껴있고 나라가 규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인구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돼서 결국 국제사회는 야생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우리 편이 없고,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권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아, 이게 미국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또 중국한테만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일단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참여해야 하는 건 맞아요. 참여를 해야 안보를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지만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나라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공급망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요.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는 공급망을 만들면서 중국이 이제 1대1로 사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1대1로 사업이 이제 그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1대1로 사업처럼 제3세계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영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국제사회는 야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어느 한쪽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 3번, 2번 김경민입니다. 오늘 사회문화 발표 탄소 배출권과 탄소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차례는 탄소 배출권을 만든 이유와 탄소 배출권 그리고 탄소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만든 이유. 전 세계는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죠. 예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아주 큰 문제인데요. 이게 증가할수록 지구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면서 이제 세계는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탄소 배출권은 2018년도부터 이제 감축 목표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배출 전망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만큼 감축을 하겠다라는 표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이란 것은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그림처럼 국가의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정해 두고서 그다음에 그 안에서 탄소량을 배출하는 것인데요. 이제 만약에 탄소 배출량을 꽉 채웠는데 그 뒤에도 나오게 될 수 있으니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탄소 배출권은 서로 주고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배출량이 배출 허용량보다 작은 기업들은 그 남은 배출량을 다른 기업들에게 돈을 받고서 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사고 팔면서 탄소 배출권은 거래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세입니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권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탄소 환경세의 일종으로서 이제 국민들에게 부여되는 세금 중 하나로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탄소세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진처럼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스위스, 덴마크, 중국 이런 곳들이 많이 이미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2반 4번의 김승호라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전지적 미래 시점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4차 산업혁명은 영상에서 봤다시피 제 영상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2020년도일 거였어요. 2년 전 거였는데 제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조사를 해왔는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례는요.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거고, 두 번째는 성동 4차 혁명 체험센터라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체험센터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의 변화, 우리의 직업 변화는 무엇인지 특히나 알아볼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란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차세대 정보 융합이에요. 3차 산업혁명까지만 해도 기계들이 존재하죠. 기계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노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정보들이 하나로 되어지는 게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전적 정의만 알아보기에는 너무 심심하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초연결입니다. 말 그대로 연결, 초밀접적으로 연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정보기술이 깊숙하게 들어오면서 모든 사물들이 거미줄처럼 인간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우리가 초연결 사회라고 할 거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큰 특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지능화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다시피 로봇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로봇이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 프로그래밍한 대로 움직이는 건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시대를 우리가 초지능화 시대라고 부르고, 이것이 큰 두 개의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두 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디에서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한번 가봤을까요? 네,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제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가본 곳은 오로지 소방차, 불끄기 체험, 헬리콥터 체험밖에 하지 못했는데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크게 성동 4차 산업혁명센터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D 전신 스캐너예요. 우리가 이게 되게 유명해요. 송익중학교에 가시면 3D 프린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해봤고요. 로봇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드론이 있어요. 자, 일단 3D 전신 스캐너는 제가 영상을 구글에 쳐봤더니 성인용밖에 뜨지 않아가지고 잘 못 찾아왔고, 여기 5분 14초 가시면 되는데 소리가 작네요. 잠깐만요. 100%인데? 어디? PPT를 좀 잠깐 멈춰보자. 이거 좀 키워. 됐나요? 네, 여기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한 5초만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전신이 3D로 스캔이 된다고 합니다. 저 이 모형 있어요. 저도 이거 해봤기 때문에 색칠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이렇게 한대요. 이거 여기 좀 보시고, 로봇인데요. 로봇은 최근에
특히 최근에 유튜브에서 발표한 로봇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억짜리 로봇인데 가장 발달 많이 된 로봇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회수 246만에 입력하는 영상인데요. 작년 12월 2일 엔지니어의 아치 채널에서 공개된 영상인데 해당 영상에서 로봇이 눈을 감고 있다가 잠시 뒤에 눈을 뜨고요. 다양한 표정과 제스처를 보여주는데 이건 뭐 CG인지 실제 로봇인지 가늠이 안 날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0CS에 왔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와우,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제가 아메리카에게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오늘 기분이 어떻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자연스럽게 알아듣고 대답까지 하는 모습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완전 소름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 웃는 모습으로 카메라를 쳐다보기도 하는데 제 영어 실력이 부족했는지 해당 제스처를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로봇의 가격은 무려 25만 달러, 한국 돈으로 3억이에요, 3억인데요. 3억. 2020CS의 경우 3일간 진행이 됐는데 3일 동안 총 4대를 판매하여 12억의 매출을 올리는 쾌거를 얻어냈습니다. 최근에 더 많이 팔린다고 뉴스를 제가 봤고요. 1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더 많이 판매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메리카는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 피부색도 살색이 아닌 회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는 성별 구분이 없고 피부색도 특정 인종을 떠올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또한 옷을 입지 않고 몸체의 관절과 부품을 그대로 노출하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특징은 단순히 대화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들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점이에요. 눈을 깜빡이거나 이마에 생기는 주름, 입꼬리가 실룩 움직이는 모습까지 근데 이런 식으로 로봇이 많이 발전한 모습이 보이죠. 제가 2년 전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2년 전 영상의 로봇은 진짜 그 축구하는 로봇?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닌데? 드론이 어디 갔어? 에? 그냥 갑시다. 여러분들 갑자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계단을 내려가는 로봇이 있을까요? 아니요? 예? 맞아요. 봤는데 제가 2년 전 영상이어서 그때는 없다고 했는데 찾아는 봤어요. 찾아는 봤는데 요즘은 있긴 하다고 들었는데 그 로봇 역시 특정한 조건에서만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도 아트예요, 여러분. 예술입니다. 우리가 딱 보고서 이건 내려갈 수 있겠다 하면 내려가는 거고 못 내려간다 하면 못 내려가는 건데 아직 로봇은 그런 거 판단하지 못해요. 내려가는 게 되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충격을 딱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힘드네요. 올라가는 로봇은 봤어도 내려가는 로봇은 아직까지는 힘들다. 될 거예요. 드론이 이제 나오네요. 드론은요, 자율항법 장치에 의해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 물체인데 이 영상을 따오려고 했는데 저작권이 겹쳐가지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어디예요? 평창 많이 봤죠? 우리나라 기술이 이 정도로 뛰어나다는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이거 평창 올림픽 때 오륜기 이거 엄청 전 세계에서 핫했잖아요. 여기 네 드론으로 이렇게 이게 되게 힘들대요. 네네, 엄청 힘들다고 해서 전 세계가 엄청 떠들썩했던 그런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인데 정확히 말하면 직업 전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세 개가 크게 바꾼다는데 운수업은요. 운수업이 뭡니까, 여러분? 운전하는 거죠. 운전, 버스기사 이런 분들인데 우리나라에 약 100만 명이 종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지금 자율주행으로 바뀌고 있고요. 의사도요. 2021년 12월쯤에 뉴스에서 발표한 건데 미국 뉴스에서 로봇 의사가 실제로 수술을 한 사례가 이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변호사가 AI 판사로 바뀔 수 있냐를 두고서 되게 많이 논쟁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반에서 영상을 가져왔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톡해서 보실 건데요.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 탑 7과 10년 후에 떡상할 직업 탑 5 중에 어느 것을 우와, 야, 너네 집 냉장고 짱 신기하다. 탑 1, 사물인터넷 전문가. 여기서 깜짝 퀴즈. 사물인터넷의 정의를 쓰시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여기저기서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죠? 사물인터넷,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로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넣어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 먹을 시간이 되면 뚜껑에서 알람이 울리는 스마트 약병 안에 들어있는 음식의 교통량을 감지해서 이거 17분이면 생활 내전기가 빨리
냉장고 이런 것들이 모두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제품이에요. 사물 인터넷 전문가는 사물 비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술 환경을 만듭니다. 이 스킬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기대만 발후 그 밖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망 직업으로 재택근무 관리자, 피트니스 카운슬러 등이 떠오르고 있다는데 10년 후에 이 직업군을 500만, 1000만 찍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10년 후에 떡상할 직업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부정적인 면이 좀 많아 보이지 않아요? 좀 많아 보이죠. 그리고 이과가 중심이 되고 있는 사회 같은데 문과도 아직 살아남을 수 있어요. 창의력이 요구되는 직업이나 개그맨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앨런 그림 급펀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명언 남기신 분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시고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글자를 모르면 생활이 불편하고요. 경제를 모르면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존이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인데 이분은요 이렇게 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4차 산업혁명 막 우리가 없애고 막 직업 없애고 우리 사회 좋긴 한다지만 뭐 많이 없애니까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배우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도 밀어보지 말고 가까이 봐야지 되겠다라는 말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요? 발전. 괜찮은 것. 나는 그런 거요? 네. 과연 될까? 과연 될까? 너무나 멀다. 너무나 멀다. 그 식단은 자율주행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ESG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3학년 4반 5번 박지환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차례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 ESG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릴 거고 그리고 대표적인 ESG 기업 그리고 ESG 투자 그리고 ESG 미래 그리고 내가 만드는 ESG까지 제가 적용 학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ESG의 정의인데요.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서 오늘날 경영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ESG를 빼놓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주체들이 기업 경영의 기준으로 ESG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에 2025년까지 ESG 의무 공시를 요구했고요. 2025년부터 자산이 2조 원 넘는 코스피 상장 기업은 친환경 사회적 활동을 담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해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6년부터는 의사결정 체계나 방식을 담은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공개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내의 ESG 경영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EU 역시 기업의 환경, 인권 문제 등에 관한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재테크,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탄소 중립이나 100% 친환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 그룹도 이에 함께하는 것이고요. 이게 오늘날 경영계에서 ESG 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ESG의 요약도인데요.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 이 요소를 세 가지로 압축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ESG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이 순서는 ESG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순서고요.
첫 번째부터 풀무원, S51, 기아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죠. A+ 등급을 받은 14개의 기업이 작년 한 해 동안 있었고, 그리고 이것의 기준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매년 지속가능 경영 성과가 탁월한 회사를 대상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서 시상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많은 기업 중에 풀무원은 2011년 ESG 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대기업이나 금융사가 아닌 중견기업이 ESG 대상을 최초 수상한 케이스로 매우 이례적인 예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무원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창사 이후 창사 이래 꾸준히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해온 풀무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왜 ESG 회사의 대표 기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친환경 바른 먹거리, 그 회사의 중요 슬로건인 친환경 바른 먹거리와 로아스 식생활을 알려주는 바른 먹거리 교육, 그리고 2018년에 드디어 완성된 전문 경영인 체제로 ESG 모든 분야에서 A+ 등급을 받아서 칭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ESG 투자에 대해서 이번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PPT를 준비 안 한 이유는 이게 너무 많은 글이 실리게 되면은 읽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왜 중요한가에 관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사회에서 투자자의 역할로부터 시작되고, 다른 한 가지는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연기금, 자선단체, 기부기금 등 많은 투자자 집단은 자신들의 역할을 단지 수익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들은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이니셔티브에 재원을 공급하며 교육 비용에 기여함으로써 더 넓은 사회에서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영향력이 수반되는데요. 이들 투자자 집단은 대규모 자금 풀을 운영하므로 이 자금의 운용 방향을 좌우하는 이들에게는 큰 권한이 부여돼요. 이들은 자금의 배분 방식 및 대상을 결정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지는 투자는 다양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ESG의 전망 미래인데요. 모두가 예상하시는 것처럼 ESG가 다루는 이슈는 매우 방대하고 일시적인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관리해 나가야 하는 이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실수로 사진을 못 넣었는데요. 탄소 중립 목표 시점은 2050년이고요. 현재로서. 그래서 즉 지금 각국 정부와 기업이 선언하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 이슈를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요즘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여성 인권도 그러한데요.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중,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중 등은 하루 이틀 만에 개선되지 않는 문제죠. 지금부터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긴 호흡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업이 조급하게 ESG를 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경영진 역시 ESG와 관련해서 단기 성과만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ESG 경영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고 평가가 됩니다. 네. 이건 실제로 제가 작년에 자율동아리 친구들과 ESG에 대해서 토론을 한 내용인데요.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만드는, 자기가 꾸민 ESG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만든 ESG 경영 기업은 친환경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운동 재활 서비스 이렇게 세 분야에서 활동할 기업들입니다. 네. 첫 번째 친환경 부문에서는 여러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원자재를 얻는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상품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분리 배출 방법을 간편하게 만들고, 그 방법을 제품에 명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기업에 적용시킬 기업을 운영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하루에 2천만 개씩 배출되고 있는 폐마스크 재활용 문제와 더불어 늘어나는 확진자를 위한 여러 보조금 지원이나 코로나로 인해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만들어서 경영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포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요. 체육에 종사하는 많은 선수나 종사자들을 위해 기초적인 운동기구나 재활 서비스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ESG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